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온님이 절기가 무섭네요. 어제가 처서인데 오늘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약간 선선해지긴 했어요. 네,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다가 동네 골목에서 귀뚜라미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했는데 해도 짧아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절기 진짜 과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영희 님이 네. 저 처음에 시선집중 틀었을 때 제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뭔 제비? 바람둥이 애칭인가?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입이 재미나고 유익해요? 이게 다 더마카 탓인 거 알죠? 응? 아니 왜 제 탓이에요? 이거는 제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었는데. 초기에 제이비를 자꾸 제비라고 부르니까 이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아유, 그런가? 네. 제 입이 발음이나 신경 쓰세요. 아직도 다막간 줄 안다고요, 사람들이. 예, 넘어갑시다. 네, 여기서 휴전합시다. 네. 네. 날도 선선해지고 있는데 네, 온도를 좀 내려가지고요. 뉴스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간밤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9분경에 부천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7명이 사망을 했고요. 12명이 부상을 했는데 한때는 이 호텔에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장기 투숙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병 치료를 받으려고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이 사상자 가운데 외국인들이 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사망자가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한국인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이 8층과 9층에 투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궁금한 게 화재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불이 나기 전에 한 투숙객이 이게 이제 화재가 시작이 된 게 810호 객실인데 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당시에 810호는 투숙객이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누전이라고 혹시 이런 것에 의한 어떤 화재 발생인지 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호텔에 2003년에 준공이 된 호텔인데 객실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 게 2017년부터라고 합니다.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건데 이 호텔은 2003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또 해당 사항이 없었고 이런 건 소급 적용을 참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이 불행한 사고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2명이 지금 에어매트리스로 뛰어내렸는데 네, 2명 다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에어매트리스가 뒤집혀 있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뛰어내리고 나서 뒤집혔다. 근데 이런 또 이제 얘기도 있고. 소방 쪽에서는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가 됐는데 뛰어내려서 이게 뒤집혔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심이 있고. 아니라 끄트머리에 떨어지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튼 에어매트리스에 이제 2명이 뛰어내렸는데도 지금 사망을 했다라는 점은 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 파악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촌철님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이정님 안타깝네요.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외로운 늑대님이 이래서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타는 냄새가 나서 객실을 바꿔달라고 했다면 그때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던 거냐. 바로 그거죠. 그거를 또 체크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항상 이런 사고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또 원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소식은 앞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 및 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를 주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간담회에서 가칭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2007년 기념관 완공 개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면서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친전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사 선동과 정치 공세로 쪼개진 초유의 광복절 기념식 참사를 보며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새기고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느끼는 계기였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는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건국이라는 단어가 지금 연달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혹시 건국절을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일단 이게 궁금한데 이거는 지금 요 문구만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맥락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쉼표만 찍겠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지금 촉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모임을 지금 구성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호응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 독립기념관장 선임부터 시작이 돼서 쭉 논란이 이어질 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평을 하면서 개입하고 나선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의 촉구에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의원 모임에 참여한다면 이거는 의원 개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당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당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궁금하다. 얼마나 호응할지가 저는 대단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당내 호응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시선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JB가 소개해주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 및 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 잠시 후 8시에 지금 국회에서 열리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승만 기념관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공과 중에 다시를 거냐 어떤 거를 기념할 거냐 이것도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몇이고 과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오래된 논쟁은 여기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다만 자꾸 건국이라는 단어를 등장을 시키길래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이 1948년이라고 나경원 의원은 또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면 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헌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국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또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건데 지금 명시적으로 딱 이렇다라는 지금 느낌표 표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판단이 유보하겠다.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마 그 질문을 기자들이 좀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해군과 해경이 그저께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 그러니까 일명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불리는데요.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매년 2차례 실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번째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훈련 당일 김장현 주일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도 우리 외교부 본부에 비슷한 내용으로 항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항의를 해왔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측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대해 항의해왔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항의는 해왔지만 일축했다.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딱 하나. 아니 이런데도 굳이 비공개 훈련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는 좀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항의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훈련 비공개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개로 돌려서 오히려 우리의 영토 수호 의지를 만방에 알리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들으신 외교부 대변인의 표현 가운데 나오는 단호한 대응. 이것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지 않나요? 왜 계속 비공개 훈련을 합니까? 공개로 전환시켜야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왜 비공개로 하는 걸까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고 좀 물어주고 계신데 정부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대부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일본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데 그래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전 정부들에서는 어땠습니까? 공개 훈련은 한 적 여러 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네.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해상 초계기, 해병대 전력 등을 동원해서 공개 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등 함적 10여 척과 전투기 등 항공대 뭐 이런 특수부대들까지 투입을 해서 공개 훈련을 진행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한편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12년 동안 전시돼 왔던 독도 조형물이 최근에 철거가 됐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없어졌고 최근에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도 광복절을 앞두고 철거가 됐던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또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아니 그런가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어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공사 쪽에서의 해명은 뭡니까? 안전 문제였죠. 안전 문제, 통행에 방해가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어떻게 여기저기서 거의 동시 타이밍에 독도 조형물이 이렇게 똑같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뭔가 똑같은 하나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빚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조형물을 없애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낡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얼핏 봤던 것 아니 같은데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는 확인이 좀 겁니까? 필요해 보입니다. 조형물을 좀 약간 그러면 손보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왜 그러면 철거를 합니까? 좀 그러니까 고치는 거라면 철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3143님이 우리 국민들 눈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계속 시선 집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등장하는지 그죠? 우리 독도가.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10명의 서명을 일단 받아야 되죠. 그리고 최소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해준 의원이 모든 정당에 다 걸쳐 있다는 점이에요. 원내 모든 정당이요? 네, 군소정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서명을 해줬고 민주당 소속 의원도 서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법안이 한 3,000건 된다고 그동안 좀 많이도 했네요. 오, 법안 엄청 많이 발의되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처음에는 얼마나 몇 건이요?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가운데 모든 정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눈에 띄죠. 네, 그거 일단 눈에 띄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공감대를 얻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개혁 의제로 얘기는 많이 돼 왔던 거예요. 지금은 단순 다수대표제 몇 퍼센트를 얻던 일단 그 최다 득표자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게 지금 한 표라도 많으면. 네. 그렇죠. 지금 이 그 선거 제도인데 이게 수많은 사표를 낳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이번에 담은 거예요. 개정안에. 그래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한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보자. 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그럼 네. 또 선거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일은 본 선거일 7일 후에 실시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결선 투표 선거 운동은 인터넷 공보나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국한하자. 이런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먼저 결선 투표를 한번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로까지 한번 확대해 보자. 이게 천하람 원내대표의 취지라고 합니다. 네, 모든 정당 소속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공동 발의를 한 거라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짚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건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그 개인적 생각과 또 현실은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의원도 이게 소신이니까 이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겠죠. 근데 또 현실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현실이냐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후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당의 계산기가 이제 두드려질 거 아닙니까?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2026년 6월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흐름과 여론 동향의 기초에서 어느 정도의 유불리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정당이라면 결선 투표제를 환영을 하겠느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박빙 승부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특히나 박빙 승부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산기의 계산법은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경험칙으로 보면은 이 개정안이 단독으로 심의돼서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또 정치개혁 패키지에 묶여가지고 우리 한번 그러면 포괄적으로 정치개혁 방안을 도출해보자라는 이 이야기 속에 흡수가 돼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그냥 묻히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담배가게 순구미님은 선거 비용 더 들어가겠는데요? 라고 해주셨고 권광윤님은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회에서 과연 논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언론재단이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72.1%가 뉴스를 회피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안 본다는 얘기죠? 회피는. 그렇죠.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률이 조금 달랐는데요.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회피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매우 보수에서 76.6, 대체로 보수에서 74.2, 중도에서 72.9, 대체로 진보에서 67.4, 매우 진보에서 66.7%가 뉴스 회피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언제 뉴스를 보기 싫어지는지 물어보니까 64.7%가 정치적인 사건 이슈들이 너무 많을 때 오히려 이때 뉴스가 쏟아지는데 이때 보기 싫다. 네, 피로감 느낀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네. 53.4%가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뉴스에 나올 때 아, 채널 돌리는 심리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또 52.9%가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 다시 말해서 약간 이슈가 커가지고 계속 똑같은 뉴스가. 맴맴 도는 듯한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아마 이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회피자는 비회피자에 비해서 평소 뉴스, 언론 전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주목할 점은 뉴스 회피 성향과 정치 성향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층에서 지금 뉴스 회피 성향이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념적 특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 상황에 따른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 상황이라는 건 어차피 뉴스가 권력을 상대로 많이 생산되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권력의 담지자는 누굽니까? 보수층이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라는 것입니다. 혹시 바로 이 점이 뉴스 회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짚을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뉴스 회피하는 것 다 하더라도 시선 집중은 회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라디오 헤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시선 집중 보면 되죠. 특히 제비 타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나라사랑님이 정치의 무관심은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뉴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네, 막시모스님이 시선 집중 안 듣자니 궁금하고 듣자니 열받고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는 촌철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